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우침 없는 시사 정치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순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답하는 이상 토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자리에 오고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준비 많이 하셨죠?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어제였는데요. 뭐 이번 주에 쭉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1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전직 대통령들 모시고 축하 관련 메시지 뭐 이런 거 좀 들어보는 순서를 좀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 순서로요 MB 전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 다음 주에 아, 전개천 아, 2시간을 뜀박질 해야 돼. 뒷박질합니까? 아예 열심히 해야지. 그 질문도 좀 제가 좀 이따 전개천 드릴게요. 누가 만들었어? 알겠습니다. 내야. 알겠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청계천 자랑을 많이 청계천. 하시는데 일단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1주년 뭐 어제였고 오늘도 뭐 분위기 이어지는데 축하하는 노래 한 곡 하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요즘 그 노래 있잖아. 어떤 겁니까? 2NE1. 아. 어? 2MB1으로 내가 데뷔를 할래요. 아, 그 노래를 하십니까? 마 네가 제일 잘 나가. 어. 네가 제일 잘 나가. 빰바라따따따따따따따. 에이! 근데 땡이 나왔어요. 누구야? 알겠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관련해서요. 새도 오네. 얼마 전에 영상강으로 가는 건가? 영상 강의요. 그래요. 좀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거워. 예, 무겁습니다. 가볍게. 얼마 전에 한 시민단체가 역대 정부 1년을 평가를 했어요. 과거 정부 다 포함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점수가 MB 전 대통령 점수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노사연 씨 노래 있잖아요. 아, 노래하시게요? 우리 만남은 막 우연이 아니야. 그 성시경 씨 노래도 있어요. 반응이 좀 우린 그러네요. 제법 막 잘 어울려요. 뭐 비슷하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로 오늘은 답을 다 노래로 하시죠. 좋을 텐데 막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나오자마자 자랑을 굉장히 하신 청계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청계천. 다음 주에 예. 청계천 산책이 잡혀 계신데 그 산책 자리에요. MB 전 대통령을 성대모사 하시는 분과 뭐 만남이 예고돼 있다고요? 그래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아, 모르십니까? 그건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 그 이재우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재호? 예. 재호도 와야지. 아, MB도 오세요. 알겠습니다. MB 네트워크잖아.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성대모사 하시는 분을 만난다고 하는데 혹시 현장에서 뭐 정치와이도 자주 나오시니까 정치와이도 파이팅 뭐 이런 거 좀 해주실 용이 있으신지. 아, 시키면 해야지. 방송이라는 게 뭐야? 시키면 해야 돼. 근데 거기에 시키는 사람이 없고 그냥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그건 못하지. 시켜야지.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달도 시켜야 오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산책 준비하시냐고 좀 바쁘시니까 그만 들어가시고요. 테니스 쳐야 돼, 테니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박 전 대통령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오셨군요. 네. 취임 1주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신다. 그 정말 예. 국민만 바라보고 정말 정치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뭐 유영아 변호사한테 또 물어봐야 됩니까? 이번엔 그 서석구 변호사한테 바뀌었네요, 조금.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잖아요. 박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재원 최고위원 당에서 중징계를 받아갖고 뭐 사실상 공천이 뭐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데 그 소식을 들으신 심정이 좀 어떠신지?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0대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북이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소리를 들으시면 이게 좋으실지 나쁘실지 모르겠네요, 조금. 재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만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요. 들어가? 예. 저 달성으로 좀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요즘에 책방 운영으로 바쁘신 분이죠. 문 전 대통령 좀 모시겠습니다. 책 거기다 옮겨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오셨군요. 문 사장입니다. 요즘에 아무튼 뭐 책방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려지는데 책방 일 하시는 거하고요. 대통령 일 하셨던 거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좋으신가요? 뭐 지금이라도 예. 다시 춤할까요? 오. 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예. 책방을 돌보고 예. 손님들 만나고 매상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좋다. 책방을 지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주로 그 책방에서 팔리는 책이 본인 관련 책이라고. 하하하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아, 쑥스러워요. 쑥스러우신 거예요? 불편하신 잘 나가는 거예요? 걸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몸이 슈퍼스타. 하하하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좋아요. 윤 대통령 1주년 맞았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요. 뭐 일관성 있게 예. 원칙 있게 해나가신 것이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 국민들이 헷갈리면 되게 쉬요. 아, 하하하 뭐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까? 그럼?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 하하하 책 옮기러 가야 돼요. 하하하 바쁘신 책이 것 왔어요. 바쁘신 것 같은데 무슨 책이야 여보? 운명이다. 아, 내 책이잖아. 하하하 뭐 그런 책만 많이 팔린다는 뭐 소문도 좀 있어요 지금. 잘 나가. 아무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쁘신 것 같아서.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책방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한 40분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우선 책방 처음 하시니까 예. 매뉴얼을 설명했죠. 오. 이 책은 저쪽에다 옮기시고 아. 저 책은 이쪽에다 옮기시고 예. 그러지 마세요. 이 손님한테 잘해야죠. 예. 하하 찍으세요. 정립 하하하 이런 거 알려주십니다. 그 책방 관리만 알려주셨어요? 아니 뭐 체험하러 온 거 아닙니까? 40분 동안 얘기를 하셨어요. 하하 원래 인턴 생활이 고되고 길어요. 아, 그 이 대표가 인턴 하루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명 인턴이죠. 제명 인턴. 아, 알겠습니다. 자, 책방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시고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대구에 계신 분이죠. 홍 시장 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준표입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목소리가 커지네. 화나지 않으시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화나신 줄 알고. 진행해 주세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셨어요. 찾아왔어요. 대구시 쪽으로.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실 때. 반갑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렇게 친하세요? 같은 경북이라 예. 같은 경북이라고요? 그렇죠. 경북지사, 예. 경북지사가 아닌 경남지사를 하셨고 예. 내 대구시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안동 출신이고 예. 반갑죠. 근데 대선 때는 엄청나게 싸우셨는데. 내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 기억을 못 하세요. 그거를? 만나니까 반갑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앵커가 그렇게 자파스럽게 할 수가 있는지 반성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 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전화 연결이라 모셨는데 전화는 아닌데. 근데 전화벨 소리가 또 벌써 들리네. 끊어버리면 어떡해? 자, 그런데 PD도 좌파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이 대표 앞에서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실 흉을 잔뜩 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경을 본 게 아니고 팩트만 얘기한 거죠. 아, 잘 되라고 상임고문으로서 얘기했는데 나는 면직시켜버렸어요. 이 말이 되나?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안 내시요. 내 스윗합니다. 참.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동훈 장관 질문하면 또 자, 전화 끊습니다. 여긴 맨날 한동훈이만 질문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만 이제 대구로 돌아가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오셨는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좋아 빠르게 가! 표정이 밝으십니다. 아니 1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앞으로 4년까지 좋아 빠르게 가 하겠습니다. 그냥 돌 맞은 분위기 같은데. 예, 참, 돌. 이거. 자, 지난 1년을 보낸 소회, 미국에서처럼 노래로 표현하신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그 싸이 씨가 그 챔피언 부르지 않았습니까?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예.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예. 국민 모두가 다 챔피언입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딩동댕동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MB 전 대통령은 땡이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럴 리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어떤 노래 또 준비하신 게 Long, 있어요?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The day the music died. 이건 땡입니다. 뭐야요? 아니 PD가 좌표판 내린 것 같은데 그거?
이 노래에 꽂히신 것 같기도 하네요. 나참 이거.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이제 1년 보내셔서 이제 4년 남았거든요. 남은 4년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국민만 보고 가야죠. 저는 예. 기본적으로 경주마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주마요? 국민만 바라보고 좋아 빠르게 가. 좋아 빠르게 가를 계속 외치시고 계시대. 빠르게 가야 되면 Let's go move on.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일본어로는 이꾸죠. 알겠습니다. 그만 이제 용산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바쁘실 텐데. 가보겠습니다. 예. 땡큐. 자,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힘당에 놀러 오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상공은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야. 연설진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어차피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죠. 또 다른 충돌이 시작된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목으로 이번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재명도 당황시킨 홍그리. 그러니까 뭔가 여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듣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데 부글부글이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반응들이 좀 나왔거든요. 자, 그럼요. 관련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선된 이후로 정광훈한테만 전화 열심히 했지 나한테는 한 일도 없어요. 당선되기 전에는 전화 많이 했는데 당선되고 난 뒤는 전화 한 번 한 일이 없어요. 아니 난 그런 거 갖고 서운해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그 사이비 종교 세력하고 좀 끊으라고 했더만은 그게 뭐 그거는 못 끊고 갑자기 나를 손절하려고 덤비니까 내가 쳐다보기는 저 참 옹졸한 사람이다. 옛날에 안 그렇더만은 왜 저러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표 시장님을 보면 예. 어떨 때는 참 똑똑해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질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그래도 사리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10년 때와 장소에 예. 따라서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고.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 이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자, 지금 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 말씀을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반응이 좋지 않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홍준표 시장이 이런 반응에 대한 또 반응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원로라는 사람이 그러나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다. 시아버지 대 그냥 시아버지나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다. 그래서 막 험한 소리 쓴 소리 한다 이거죠. 이러자 홍준표 시장이 다시 반응이 있죠. 아니 비난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했다. 바른 소리는 새겨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생각에는 틀린 말 한 거 없다. 이렇게 좀 받아친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이재명 앞에서 당과 대통령실 비판한 이유는 뭐 언론에서는 또 흉을 봤다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아무튼 비판을 쓴소리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여기 뭐 옹졸해서 대통령실 정치모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무슨 생각에서 과연 이런 비판, 약간 흉에 가까운 비판을 내놨을까 이건데 여기 물음표가 있죠. 생각 물음표가 있어요. 이거를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최수영 전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예. 왜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 앞에서 굳이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 퀘스천 마크 예, 물음표를 물음표에. 채우라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 쓰겠습니다. 예. 나는 레드팀이다. 레드팀? 레드팀. 그러니까 오.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말하자면 좋은 이야기,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 그래서 집단지성, 그룹 싱킹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 부분으로 갑시다. 그래서 한 목소리만 내는 그런 주류 세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에서는 어디까지나 혹시 이런 길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수라든가, 그다음에 오. 우리의 걸림돌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혹시 우리가 좀 뭔가 극복해야 될 지점은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레드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사실 어떤 기업이나 예. 정치 조직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뭐 관공서 같은 데서 많이 없지만 특히나 이런 어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레드팀을 둡니다. 대부분 임원급이나 이런 규모로 두어가지고 아. 항상 그들의 쓴소리라든가 그들이 분석하고 그들이 예측하는 것들을 항상 대입시켜내서 보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말하자면 이제 그 위험 수위가 리스크를 소위 말하는 리스크를 예. 말하자면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예. 저렇게 쓴소리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1년이 지나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당과 정부가 원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이견들이 별로 없고 예. 거의 한 목소리만 내고 있어요. 예. 물론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이견이라고 하는 게 당의 건강한 이견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함으로써 윤리위에 회부되는 이견이 나온 거지 이게 예. 당의 주류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과 같은 그런 좀 좋은 건강한 이견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나는 비록 당신이 옹졸해서 나한테 나를 상인공은 해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 본인만이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하나의 지점은 이 타이밍을 굳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 꺼냈어야 하느냐. 그게 더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홍 대표 특유의 캐릭터 혹은 존재감 과시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는데 전 당이 여기에서 이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을까? 지금 방금 영상으로 봤지만 그렇죠.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분위기가 느껴진단 굉장히 말이에요. 뭐 수석 대변인이나 다른 분들도 보면 좀 약간 날선 반응을 보이는데 예. 저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칠 때 예. 당의 당의 역동성과 건강성을 또 입증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홍준표 지금 시장이 마치 무슨 뭔가 모자라는 듯한 그리고 아주 무슨 베베 꼬인 시아버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예. 표현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전직 당대표를 2번 했던 분에게 예. 대한 예우는 아닌 것 같고요. 홍 시장도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겁니다. 다만 이번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도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앞으로도 이 레드팀 역할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말 했잖아요. 날 상임고문에서 해촉하면 내가 쓴소리 안 할 줄 알았던 예. 모양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저는 당이 이것을 상수로 두고 어떻게 그래도 이걸 우리가 잘 반영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 이 물음표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홍준표 시장이 쓴 소리를 특히 대통령실 정치 모른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무슨 생각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은 나의 편. 이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정치력이라면 난 옛날 같았으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났을 거야. 대통령실이 정치를 저따위로 하니까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화면으로 보여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화면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이재명 당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소위 지금의 보수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대통령실은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시간은 나의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시장은 2026년까지 대구시장으로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예. 여소야대가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레임덕이죠. 과거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 누구랑 같이 잘 생각해봐라. 홍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내년 4월이 지나서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4월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고요. 차기 대선을 준비한 후보의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본인의 정치력을 현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걸 노련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노예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다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는 아주 색다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뽑았던 당대표 따지고 보면 뭐 당원이 뽑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옹졸하다고 표현한 건 옹졸한 당대표를 만든 분에 대한 동격일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정치를 시작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저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기찬 변호사께 지금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데 짧게 제가 질문드리면 당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대통령실이 정치를 몰라서 저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굉장한 쓴소리를 했거든요. 이거 혹시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리고 자칫 이런 발언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어떤 징계나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혹시 있는지 이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요. 그 부분은. 다만 이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영수회담 제의했는데 이제 답이 없고 본인은 또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고 서로 서운한 게 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섞였는데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시각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본인의 시각에서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자유롭다. 그다음에 나는 정치를 잘 안다라는 표현도 같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기에 대한 그 당내 반응도 좀 너무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치적이다라는 말이 때로는 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에 대한 애들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적이다, 정치를 잘한다 이런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뭐 일거양득의 의사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듣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반어적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 반어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저것은 정말 좋게 평가를 해야지만 반어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여기에 생각이 이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명확하게 표현하시든지 아니면 웃으면서 표현하시든지 이렇게 상황을 조금 더 만들으셔서 표현했으면은 오히려 당내에서 오해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한 거에 더해서요. 어제 다른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 앞에서 했는데요. 탈당과 관련된 얘기를 정당을 비교하면서 꺼내놨어요. 그 영상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문제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은 적극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그래 안 하잖아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하고 지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죠.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안 참으시면 우리 당은 원래 그래요.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이게 탈당 얘기라면서 이게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 같은데 그걸 이재명 대표 앞에서 했어요. 근데 내용이 이래요. 탈당을 안 하는 사람은 곧 욕심이 가득 찬 사람,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헌신이 없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당대표를 물러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민주당도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탈당하신 분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뭐 탈당 얘기 이런 요구를 받은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이재명 대표 들으라고 애둘러서 뭔가를 던진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좀 복선을 깐 것으로 보여요. 이게 양날의 칼 같아요. 대통령실도 뭐 세게 때리고 김기현 당 대표 정말 세게 때리고 앞에 앉아 있는 야당 대표도 한 대 치고 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상처를 낸 것 같아요. 이른바 이게 돌려각입니까? 네, 모두각이죠. 이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원래 홍준표 옛날에 검사라는 사람이 그랬고 국회의원이 그랬고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걸리는 대로 다 그냥 사장 안 봐주고 뭐 돌려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아무래도 모임은 나는 누구하고는 다르게 야당이건 누구건
만나자 그러면 난 다 만나서 다 아무 얘기나 만난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두 가기의 제1타겟은 아무래도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다 만나야 돼.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돼. 이런 걸 지금 과시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저 만남,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의 최대 수혜자는 홍 시장입니까? 이 대표입니까? 아무래도 홍 시장이죠. 홍 시장은 아마 금방 아까도 패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그 전에 공천이 끝나고 나면 권력의 지향이 여든 야든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총선 결과도 물론 관계 있지만 공천이 대충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권력의 균형추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시간 계산하고 나처럼 이렇게 아무렇게 꺼리낌 없이 못 가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리고 서울 중앙에서 야당 대표가 왔으니까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습니까?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그냥 모두 다 풀어내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뭐 당에서도 뭐 약간 발끈하는 반응까지 나왔으니까요. 글쎄요. 그러는 것까지 의도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까지 좀 마저 해보죠. 어제 밤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했죠.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현 최고위원 뭐 다 관련된 건데 우선 어제 윤리위원장의 발표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 좀 보시면요.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엇갈리잖아요. 사실 태영호 최고위원 중징계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았죠. 그렇다면 이게 뭐 한 당원권 정지가 뭐 1년 뭐 그 이상 이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1년 받으면 총선 넘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총선 공천 사실상 배제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진 사퇴하면서 3개월로 감경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 그대로 1년 넘어서 지금 총선 출마 봉쇄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윤기찬 변호사. 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게 사실상 예고됐다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1년 나올 거라고.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왜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중징계 1년을 받았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 자진 사퇴를 안 했을까요? 글쎄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설명이 없어요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3개월이 의미를 갖는 것이요. 이게 경선하시는 분들은 추석 전에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추석?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경선해야 되는 지역에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3개월의 의미가 큽니다. 3개월 내로 가야 돼요. 그럼 지금 3개월이면 8월쯤 되잖아요. 전에, 추석 전이 되네요. 딱. 전에. 그때 어느 정도 이름들이 나와야지만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그러니까 총선에 도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출마할 의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갖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재현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이 3, 4개월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희망하는 지역이 경상도 지역이기 때문에 경북? 그렇다면 경선 전에 뭔가 활동을 해야지만 하는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인이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나중에 뭔가 하는 것이 공천에도 유리하다. 다만 그 전에 이제 당대표가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징계를 갖다가 감경하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음권 1년 정지를 받은 걸 나중에 줄일 수 있다 이겁니까? 줄이거나 아예 또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본인은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지 않고 당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면서 징계의 감경이나 아니면 징계를 없애는 쪽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본인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경이 된다면 그럼 최고위원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죠. 최고위원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겁니까? 더군다나 본인은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불리는 1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본인에 대한 우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득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팬덤층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탄원을 할 것 같아요. 감경해달라고. 그러니까 최고위원 자리를 던지고 사퇴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징계를 일단 중징계를 받은 뒤에 뭔가를 도모하는 게 낫다 이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셨을 걸로 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또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특성에 따른 또 구원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김기현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시면요 내일 아마도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간 지나면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수위를 좀 감형이나 낮춰줄 의사 있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할까요? 답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아무튼 윤기찬 변호사의 분석은 그런 것까지 생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뻔히 이게 보이는 상황인데 그냥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이슈 여당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분 자주 나오는데 오늘도 나왔네요. 참여연대 최출 대상 1위 장관으로 한동훈 장관을 꼽았어요. 뭔가 조사를 통해서. 그러자 한동훈 장관 참여연대를 보고 정치단체군요. 반발한 거예요. 시민단체가 아니고 정치단체입니다. 거기. 그래서 뭔가 설전이 벌어졌어요. 어제 오늘 계속 그럽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또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떤 설전들이 오갔는지요. 이겁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교체 대상 장관들 1등부터 쭉 순위를 뽑았는데 1등을 한동훈 장관으로 꼽아놨어요. 그러자 이 내용이 알려지자 한동훈 장관이 또 입장을 냅니다. 본인 개인 입장을. 왜 특정 진영 대변을 하는가?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한다고.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발끈했어요. 발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한동훈 장관이 요즘에 조금 많은 분들이 보셨다 그래요. 법무부에서 만든 어떤 영상 같은 게 좀 회자된 게 있거든요. 그 모습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이곳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있으면서 여기 있는 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저녁에 나가면 요 앞에 뒤쪽으로 나가보면 이 맛있는 케이크집 있는 거 아세요? 거기 커피집이 있는데 헬로 케이크라고. 저번에도 갈 때 갔었는데 그거 혼자 먹으면서 책 보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이 동네가 자체 이 지역이 주는 나름 아주 고요하고 고즈넉한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며칠 동안 그거 좀 더 즐기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수영 전 의원님. 참여연대는 교체 대상, 그러니까 혹평을 한 거죠. 대단한 혹평. 가장 먼저 가야 된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장관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당은 비판하고 한동훈 장관은 칭찬하는 셈이 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 한동훈 장관의 지금 설전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여연대가 저렇게 낼 수는 있죠. 낼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저기에 대응하려면은 당에서 그래도 논평 하나 내면서 대응을 했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정당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 국무위원인 한동훈 장관이 대응을 했단 말이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그렇죠. 해요?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런데 잘 보면은 참여연대가 1위를 한동훈, 4위 원희룡 꼽았잖아요. 자, 근데 여권 지형에서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 매우 높게 지지층이 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만 따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여권 지지 따로 조사하면 이분들이 상위 랭커에 올라가는 분들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럼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참여연대가 대단히 이제 진영적 사고에서 이분들을 평가했다는 거죠. 물론 중도가 반영된, 그러니까 김태호, 이상민 장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다 그 평가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놓고 본다면 참여연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많은 그런 어떤 고위직을 배출했고 또 참여연대가 늘 활동해왔던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친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시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얘기하더라도 참여연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발표된 순위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진영적이고 그다음에 대단히 이제 말하자면
친민주당 측에서 보는 말하자면 공적 리스트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정당에서 반응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홍준표 시장 얘기는 그럴 겁니다. 오히려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은 한동훈 장관이 하지 않느냐. 정말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여권의 스피커 역할은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한동훈 장관 얘기 안 하면 전화 끊으신 분이 또 저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저거는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이 대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넘어가도 될 부분이긴 하지만 참여연대가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소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념적 기반과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 정부의 국정 어젠다도 제시한 그런 이제 사실은 좀 시민단체인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 갈라치기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빼자는 그런 측면의 공격적 발언이라고 공격적 순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은 정체를 드러내고 오히려 지적을 해라. 그렇다면 받아들이지만 마치 시민단체의 외피를 쓰고 중립적인 것처럼 하면서 대중과 어떤 중도의 말하자면 의견까지 대변한 듯한 그런 모습은 어떤 말하자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저는 이제 얘기했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어떤 이슈의 중심에 쓴다는 것은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이 뭐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뭐 차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권의 어떤 한 축으로서 자질과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의 가능성들은 계속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일단 요 화면 좀 소개해드리죠. 이게 설전을 이 하얀 바탕과 노란 바탕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먼저 한동훈 최초 대상 1위로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서 가장 높은 1등으로 딱 꼽아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반응이 참여연대가 중립적인 척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또 그러자 참여연대는 아니 어디서 정치검사가 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정치검사가 국민 안전과 권리 보호하는 척한다. 서로 척한다고 반응을 해요 지금. 그러자 한동훈 장관 민주당 정권 내내 번호표법도 요직을 차지해놓고선 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이거예요. 한동훈 장관 여기 꼽히신 분이 1등 있으니까 1등, 2등, 3등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순위에 올라간 고위직 장관 또는 고위직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적 입장을 발표한 게 한동훈 장관이에요. 요거는 신경미 전 의원께 질문 좀 드릴게요. 개인 명의로 유일하게 반박한 게 한동훈 장관인데 그만큼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 장관은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역대 장관 중에서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저런 행보,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분이에요. 그리고 국회에 와서도 국회의원들하고 맞짱 뜨고 절대로 한 글자도 지려고 하지 않는 대단해요. 한 글자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승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금방 패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참여연대에 색칠을 하고 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걸 지금 반박문을 개인 명의로 장관 명의로 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 한 장관 좋아하는 그 도어 스태핑 있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출근할 때나 국회 왔을 때 많이 해요. 계속 기자들이 묻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어 스태핑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차라리 저런 얘기 정도를 슬쩍 던지는 것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뭐 말싸움 하듯이 하나 하면은 또 맞대응하고 또 하나 하고 또 치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일단 장관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그건 여당 안에서도 한 장관이 저거 좀 과잉하는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건 절대 진중한 모습의 국무위원 모습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 8명 저도 명단을 쭉 봤는데 2위가 김태호 차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8명이 물론 뭐 정파적이라고 이거 뭐 필요 없는 거야라고 뭐 그냥 치부해버리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8명이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정책적 실패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못되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처럼 굉장히 잘못한 과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8명 중에서 7명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도어 스태핑 정도로 반응을 가볍게 보이든지 아니면은 당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이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여야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모양이 나와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 장관의 저런 대응은 가벼움에다가 다시 한번 무게를 실어주는 겁니다. 자, 유기찬 변호사 말씀하시죠. 저거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소 가볍게 평가를 하자면 이상민 장관은 탄핵 심판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 심판 중인 분보다 더 퇴출 순위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정말 그 참여연대에서 고심 끝에 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1위로 올라갔어야죠.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러면은 뭔가 뭐 눈길이 갈 텐데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탄핵 소추에서 심판 중인 분보다 본인이 더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정파적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보다 내가 더 높아. 약간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거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항상 총선 출마 뭐 이거거든요. 뭐 정치권 특히 여당 인사들은 뭐 이런 얘기 만나면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자 최근에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정치와이드에 출연해서 질문받고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현재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직에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이 국무위원의 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자꾸 출마설을 흘리고 선거에다가 결부시키면은 장관의 법 집행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무슨 득회가 되거나 이 공정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 공천을 받는 일 이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일 다시 들어봐도 약간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자, 김종욱 전 행정관. 뭔가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얘기를 꺼내놨는데 정말 한동훈 장관 총선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언어인 거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다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 선대위원장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었고 선거에 나와야 한다고 얘기했었다가 갑자기 예를 들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나갈 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뭐 검토하고 이런 거 없다. 스스로 뒤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왜 얘기했는지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들이 검찰공화국 좋아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이 얘기는 돌았잖아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를 만들어서 공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는 검사 출신들을 대거 등용시켜서 내년 총선 이후에 친정 체제를 구축할 거란 얘기들은 내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거기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 국민 정서상 저 얘기를 하게 되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발언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발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물며 나쁜 놈, 그러니까 검사가 뭐냐, 나쁜 놈 잡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법에요. 검사들에게 나쁜 놈과 좋은 놈을 나누라고 한 권한을 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법인지 아닌지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정치적 논법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한 사람을 보호한다고요? 김학의 이런 분들 검사 출신만 다 보였던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제가 볼 때 그냥 웃을 얘기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금 대선 후보 1위로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권에서 대선 후보 1위로 나오는데 내년 4월 지금같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을 불러내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되게 되면 총력을 다 기울여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서 선거하겠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저 얘기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잠깐 속이는 건데요. 거짓말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하면요. 그 양치기 소년
어떤 결말을 받는지 아시죠? 제발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김종욱 전 장관은 솔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한동훈 장관을 보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스타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팬덤 지지층이 있고 그다음에 예. 진영적인 호불호가 이렇게 명확히 엇갈리는 그러니까 이런 자질의 정치인, 이런 자질의 국무위원, 저는 당연히 정치권에서 탐을 내죠. 그다음에 이분을 중심으로 얘기가 안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 이게 말하자면 저렇게 그 출국장에서 나왔던 착한 건에 대한 사진에 대중의 관심이 그 빨간색 표지의 책. 예. 그렇죠. 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인가요? 예. 저 책에 대해서 대중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정치권이 집중하는데 자 그럼 저 정도의 스타성과 팬덤을 갖춘 분들이 그럼 정치적인 선택을 받는 총선이라는 장에서 과연 비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지만 저는 이철규 사무총장의 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 지금 저분이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태영호 최고위원이 공천이라는 예민한 뇌관을 건드림으로써 그렇죠. 윤리까지 갖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공천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공짜만 꺼냈어도 저 발언의 파장은 일파만파였을 겁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잘랐습니다. 당연하게 규칙과 그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선출될 것이고 반드시 그러니까 특혜받고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고 그다음에 이분이 말하자면은 지금 총선에 출마 나간다 안 나간다 이 얘기가 오히려 법무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매우 지장이 된다. 이건 당연한 ABC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됐을 때 실제 여론조사가 계속 이제 진행될 거고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를테면은 보수 진영의 그런 뭐 호감도라든가 지지도가 60% 70%를 상회하는데 그럼 저 좋은 카드를 그냥 둡니까? 그건 또 정치적으로 자산을 허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민주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한 장관에 대해서 공천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출마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자꾸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장관이 펼칠 법무행정이라든가 수사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정치적일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구도를 짜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한 장관이 저런 친목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올 추석이 지나고 정기국회 지나서 연말쯤 됐을 때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과연 그 총선에 이끌 수 있는 여러 마리의 말 중 선도마 중 한 마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이면은 저는 여권이 당연히 고민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저분이 지금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도층을 흡입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숙제이긴 한데 그런 저분이 한동훈 장관이 그건 얼마만큼 채워나갈 가능성을 보여줄지는 별도의 문제로 놓고 보고 저만한 스타성을 가진 사람을 그냥 선거의 장에서 시장에서만 두게 한다? 글쎄요. 저는 뭐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1년 조금 안 남았죠. 그래도 많은 게 남았는데 뭐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두고 보면은요. 그 모습을 진짜 있으면 나타나고요. 아니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목입니다. 김남국 코인 돈봉투 논란. 김남국 코인 그리고 앞서선 돈봉투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 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가만히 보니까 매번 뒷북대처만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뭔가 당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안 좋은 일이면 빨리빨리 움직일 법한도 한데 지금 최근에 잇따라 보면 굉장히 느릿느릿 뒷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습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로는 청민한 의원 행세를 하며 정치 후원금을 흡수했던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른바 최근에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안이 있었죠.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불거졌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 두 가지였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당의, 민주당의 대처가 그동안 어떤지 정리가 돼 있는데 이래요. 돈봉투 사태는 관련 의원들 후속 조치 미진, 시간이 쭉 보냈어요. 3주나 지나서야 탈당. 그리고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도 당에서 처음에 좀 약간 미진한, 뭔가 미적거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결국엔 귀국했는데 요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첫 보도 후에 뭐 법적인 문제 없다 본인이 이렇게 해명했는데 당은 그냥 지켜봤어요. 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5일 만에 이거 코인 다 파세요. 진상조사단 만들게요. 근데 그동안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제목이 있었죠. 돈봉투요 또 뒷북인가? 민주당 왜 그런가?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겁니다. 민주당 도대체 늑장 대응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 물음표가 있죠. 여기. 도대체 무슨 분위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길래 왜 이러는 건가요? 다음에요. 보기가 좀 있습니다. 보기. 이게 언론에 나온 보기를 좀 정리했는데 세 가지가 일단 나와요. 뭐 이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이유로 추정이 되는 게 이재명 대표 자체가 사법 리스크 상태에 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강경 대처하기가 좀 그렇다. 본인 처지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일단 민주당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도덕적 눈높이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낮아진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혹시.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거 많이 나오죠. 민주당 특히 지도부 뭐가 불거지면 야당 탄압. 검찰이 뭐 하는 거다. 이런 반응만 보이는데 여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 아닌지. 일단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포함해서요. 어떤 이유? 아까 봤던 물음표 다시 한번 불러보죠. 이 물음표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 것 같은지. 우선 윤구찬 변호사. 어떤 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기? 아까 보기도 좀 들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아니면 다른 기타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요? 그러니까 공당 의식이 없는 거죠. 이게 공공의 정당 의식이 없고 마치 이익 집단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일단 내 편이니까 일단 감싸고 좀 봐주고 뭐 이런다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쳐지지 않고, 웬만하면 처벌되지 않고, 웬만하면 밝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밝혀지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밝혀지거나 이렇게 한꺼풀씩 밝혀질 때마다 뒷걸음질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어떤 제도를 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나 뭔가 움직인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정당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뼈를 발라내는 심정으로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가급적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이것들이 뭐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뭐 제도를 만들거나 법률을 만든 것도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을 위한 법률들이 좀 있어요. 검찰 수사권 독립도 배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당규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관심에 이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아예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자정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이유, 보기 두 번째 여기도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덕적 눈높이가 없죠,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 눈높이가 없고 이것은 법률적 눈높이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그렇죠. 매번 유법하냐 합법하냐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부분은 아예 정치권에 사라진 지 오래고 합법이냐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왜 검찰이 항상 들어오느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들어오기 전에 자정을 하게 되면 검찰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항상 합법 위법만 따져왔기 때문에 검찰이 당연히 들어오죠. 그때까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적 수사다라는 또 이 단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익 집단화되고 있다 정당이. 그래서 자기 구성원들 보호에 급급하다. 심지어는 입법마저도 그런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좀 시각이 조금 더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은 여기 물음표 다시 한번 큰 물음표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두 사건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돈봉투 사건에는
이 지도부가 눈치를 아무래도 보는 거죠. 이게 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예. 지금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면 망치고 위법판으로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엄청난 사태거든요. 이 사태를 놓고 지도부가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전직 대표가 관련이 돼 있고 뭐 의원들이 보니까 이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삐 처리된 삐 의원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이 사태의 엄중함에 어떻게 보면 압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서 판단을 못한 겁니다. 너무 지도부.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약간 두려움이 생긴 겁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걸 만약에 대책팀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것이 더 분란을 크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 사건, 이 코인 사태는 처음에 좀 가볍게 봤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거 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이건 뭐 가서 한 며칠 가서 해명하면은 끝날 얘기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도부도 이게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김 의원한테 맡겨놨는데 해명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명이 꼬이고 뭐 얼마라고 그랬는데 또 나오고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해 충돌이 나오고 지금 급기야 지금 만 일주일 된 상황에서 보면은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건 지금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지만 계속 추측 보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도저히 이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로비나 내부자 거래까지 나오면은 이것은 엄청난 얘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이 관련된 거 당도 야당만 관련됐을 리가 없는 사건으로 비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사안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책반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뭐 코인 사태라고 부를까요? 뭐 코인 투자 사태인지 아무튼 이 건은요, 사실은 2030 젊은 세대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세대는 돈봉투 사건보다 이걸 더 주목하면서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과연 알고 있는 건지 아주 강한 의문이 지금 듭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정무위원회라는 곳은 이런 금융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국회 상임 중에서. 오늘 마침 또 열렸어요. 뭐 여러 가지 참석하고 질문도 갔는데 그 모습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특정 회사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관련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토론회는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진 것을 그 개인적 이권으로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은 이거 정말 이거는 좀 붕괴할 일 아닌가요? 이 입만 때문에 이야기하는 이 정치 계획인가? 굳은 확신이 없다면은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니고 몇천 원이 아까봐서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수억의 돈을 특정 코인에 몰빵할 수 있어요, 이거?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 신고도 한 번도 안 했을 뿐더러 아직까지 이 코인에 대한 취득경위뿐만 아니라 언제 사고 팔았는지 내역조차도 안 밝히고 있어요. 자, 김주욱 전 행정관. 사실 오늘 정무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뭐 아침에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 정무위원회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혹시 이제 여당 국민의힘에서 강한 전 압박과 뭐 공세성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대비해서 뭐 작전회의를 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뭐 이게 진짜 작전회의를 열었는지 확인 안 되지만 뭐 이런 보도까지 있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 이 코인 사태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당 일각에서는 이거 이쯤 되면 빨리 탈당이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 있던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치를 얘기하기에는 좀 늦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상황 핵심은 뭐냐면 진짜 상세하게 조사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게 저는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럼 그 조사는 당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선조치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있으니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후에 뭔 문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김남국 의원의 말만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몇 가지의 거짓말이 쌓이니까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해명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꼬여버렸어요 지금 네, 이게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전부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계좌 영장에 대해서도 기각한 사례가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그 계좌에 대해서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민주당이 소상히 지금 자친해서 조사단을 만들었으니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아주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그 양 정당 간에 이런 어떤 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분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NFT를 비롯한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모두 동일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양적 완화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코인이에요. 근데 부동산과 주식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가진 사람들이 했던 거였고 그다음 마지막에 막차를 탄 사람들이 소위 20, 30대 젊은 층들이 뭐 연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나도 이제 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예. 좀 수익을 얻어보겠다고 얘기했었고 거기에 대한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여야 예. 모두 과세를 유예하거나 대선의 정치적 공약을 통해서 NFT 활성화를 다 약속을 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너는 그렇게 했어라고 상대당을 공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예. 논의해야 되는 측면인데 이 김남국 의원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라는 가는 건 되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한 것이 만약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면 예. 위법적 사항은 콕 집어서 그 부분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위법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정당도 거기에 맞게 말씀하신 예. 것처럼 탈당이도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NFT나 코인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초과상관을 태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아주 명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 그러니까 그 자당한 그런 과거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안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건 민주당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20, 30대 예, 같은 예. 경우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소위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도 계속 방어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분노가 있다. 그런 분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민주당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야멸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태가 김남국 의원 자체로 끝나지 않고 지금 약간 이상하게 불똥이 튀는 분위기가 있죠? 이재명 대표 쪽으로 뭔가 불똥이 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화면인데요. 김남국 코인 일파만파인데 이재명으로 튄 불똥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뭔가 아까 잠깐 김종욱 전 행정관이 말씀하셨는데 그 NFT 뭐 등등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와 뭔가 연관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된 게 있는데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자금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이재명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펀드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뭐 그걸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미 코인 거래액이 국가에서는 매우 탐탁지 않게 지금 생각하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부정하면 우리 쇄국 정책하는 꼴이 됩니다.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또 긍정적 요소를 키워서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제도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가 들린다고 민주당 최고위에서 발언했습니다. 역시 범죄 전문가 이재명 대표의 선견 지명은 탁월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당한 것입니까? 알았다면 이재명 대표도 코인 게이트의 공범이고 몰랐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당한 꼭두각시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과거 대선 시점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NFT 이런 거 게임 사람 유소 다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시 회자가 되는 이유는 당시에 NFT 무슨 P2E 뭐 이런 얘기가 다시 회자되면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근데 그때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연결이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NFT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활용한 대선 펀드 모금까지 한 상황에서 뭔가 꼬이고 불똥이 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좀 난처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 NFT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뭐 P2E 이런 것들은 그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예. 저희 당도 그랬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미 코인을 갖고 있었거나 전후 인접해 있던 시기였다. 그러면 예. 본인들의 저런 행동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코인 해당 테마주가 뜨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예. 띄우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P2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위믹스라는 코인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 위믹스라는 코인이 뜨거든요. 그리고 그 코인을 발행한 업체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오해가 가능한 거죠. 예컨대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던 이 그 해당 위믹스 가격이 보면 예. 엄청나요. 이걸 본인이 다 샀을 일은 없다는 거죠. 60억, 80억을 샀겠어요, 돈 주고. 예. 그렇다면 2020년도 1월 달 기준으로 볼 때 이걸 본인이 어떻게 이걸 갖고 왔는지 혹시나 받은 게 아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이걸 산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그냥 받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주는 누군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만약에 주는 업체가 P2E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면 혹시라도 그런 이게- 뭔가 부탁을 받고 이런 행동들이 연이어서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오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보고 원래 빗썸에 갖고 있던 계좌를 좀 까라. 근데 아직 그걸 안 까고 있잖아요. 그 빗썸에 갖고 있던 그 가상 계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돈이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믹스가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밝혀라는데 안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밝히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고 따라서 그런 배경을 보니까 이런 그 어떤 특정한 부탁을 받고 연이어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 예.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도 뭔가 좀 괜히 난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게임학회에서는 그 의원들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 드린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이제 재산 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요. 위믹스로부터 뭐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의혹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으로 갈게요. 혹시 김남국 의원한테 직접 설명 들으셨나요? 대표님, 그 NFT 관련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보유를 한 상태에서 대선 펀드 기획한 게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이 없군요. 자, 김종욱 전 원장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좋은 소재니까 여당에서 야당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 NFT 활성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메이드가 수혜주가 될 거라고 유메이드에서 이제 유믹스가 예. 나오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당시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위믹스라고 하는 플랫폼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발행했다는 NFT의 플랫폼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두 가지가 같이 연동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과거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업체가 가지고 방명록을 쓴 게 있는데 그 예. 방명록이 또 NFT 어떤 기업체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또 상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별도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그 당시에 이런 어떤 NFT를 발행했다고 해서 예.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와 연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용을 잘 모르면서 저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저건 절대 내용을 안다에 비판하셔야 돼요. 저런 내용들. 근데 윤기찬 변호사, 근데 앞서서 지난해 12월 김남국 영장 그 코인 관련해서 영장,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2번 기각이 됐다면서요. 그때 왜 그런 겁니까? 그때 아마 빗썸, 그러니까 빗썸에서 업비트 계좌로 그 60억 원어치가 오고 네. 그다음 빗썸에서 또 무슨 다른 계좌로 한 20억 원씩 갔단 말이에요. 예. 그 빗썸 계좌에 대해서 이걸 좀 밝혀달라고 아마 영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장의 내용이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검찰은 그 해당 그 코인 자체를 받은 게 아닌가, 본인이 산 게 아니고 뭔가를 받은 게 받았다라고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취득하게 된 경위가 보면 사거나
받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인이 받았으니까 일단 정치자금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인 혐의가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하고 받았다 그러면 이건 뇌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일반적인 법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각이 2번씩 됐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 공천론 변경을 최근에 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러자 불붙는 조국 출마 소리예요. 조국 출마 소리.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당내 인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조국 전 장관님을 제가 뵌 적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누구나 출마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에게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을 가겠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나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출마 가능성은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왈가할 필요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출마를 하든지 당에서 공천을 하든지 유권자가 싫으면 낙선시켜버리고 좋으면은 당선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조국 전 장관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고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조민을 내세우든지. 전주 출마 논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수로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수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 씨가 내년에 출마할 수도 있다, 정치할 수도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이 그 방송을 들었나 봐. 아, 장타자가 하는 얘기?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전달해왔는데 아니다, 조민은 출마 안 한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조민은 출마 안 한다. 그런 식의 해명을. 자, 그럼 여기서요 OX 퀴즈 네 분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금 총선에 출마할 마음이 있다 하면 O, 전혀 없다 하면 X를 골라주세요.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이 X고 한 분만 O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O를 유일하게 고르신 최수영 전 전문위원께 왜 O라고, 그러니까 출마할 마음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작년 11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을 출판했잖아요. 그리고 6군데 지역을 다닙니다. 서울, 광주, 부산, 전주, 구미. 자, 그리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지금으로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서울 관악이라는 구체적 지역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전망합니다. 높다 본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X를 고르신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떤 이유에서 X를 고르셨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네, 뭐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그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음 지도부, 현재 지도부가 공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면 무슨 상황이 생겨서 여야의 지각 변동이 생겨서 어떤 다른 지도부가 나온다고 생각해 봤을 때도 이 양당이 다 지금 그런 가능성을 놓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든지 간에 조국 전 장관을 공천을 준다. 본인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랬을 경우에 그 선거는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혹시 또 내로남불 논란에 그냥 휘말린다 이겁니까 그럼? 하여튼 이 문제로 결국은 253개 지역구 내지는 뭐 하여튼 비례대표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조국 문제, 공천 문제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선거 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누가 지도부를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계속 총선까지 아마 이 질문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매듭이 지기까지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딸인 조민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조민 씨가 본인 스스로 입장을 어디다 글을 올렸는데 스스로 정치 입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자기 입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